자, 제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경영 프로세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밑에 단계는 그냥 지식 수집과 창조, 그 다음에 지식 공유와 분배, 지식 습득 활용의 3단계가 있고, 지식의 창출, 지식의 공유, 지식의 저장, 지식의 활용의 4단계가 있다니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지식의 창출은 넘겨보시면 우리가 그 477페이지 니은번만 체크하세요. 자, 암묵지와 명시지를 우리가 아까 배웠죠. 그 전 시간에. 이러한 분류는 이제 폴라니에 의해서 교수가 처음 제시한 지식 경영을 대단히 중요 관심주로 보는 노나카 이쿠지 교수로 이제 해서 새롭게 이제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노나카 교수는 새로운 지식은 언제나 개인에게 시작되고 그 개인의 지식이 조직 전체에 있어서 귀중한 지식으로 변환된다는 거, 이런 암묵지의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지식 창조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좀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에 보시면 이 지식은 그 원천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과 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 인적 자원은 다시 교육, 훈련, 그리고 외부 영입 등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조직은 조직 내부에 정형화된 지식과 벤치마킹을 통한 외부 지식의 도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 지식의 공유는 자, 어떻습니까? 밑에 그 민주적이며 열린 조직 문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수직적인 조직 구조보다는 우리가 어때요? 조금 더 수평적 조직 구조가 지식 경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이 성과 측정을 통해서 개인의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공 서열에 의해 제도보다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 근속 연수가 많은 사람이 승진 먼저, 연봉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공 서열이죠. 자, 연공 서열이 아니라 성과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니은에 기업이 지식의 어떻습니까? 공유를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들어갑니다. 첫째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 부족은 지식 공유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둘째는 지식 공유가 업무 외적인 부차적인 일이 아닌 항상 업무할 때 지식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된다. 한 기업의 역할은 지식 창출을 위한 역할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셋째로는 어떤 게 있어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이버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넷째는 지식 공유가 반드시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는 자신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인식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477페이지 가시면, 자,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돼요. 지식의 사용이죠. 보면 지식의 사용이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지식은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증폭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지식이라는 자체가 이 사용할수록 가치는 증폭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사용할수록 가치는 증폭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 정보가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요게 이제 여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식의 사용이라는 자체가, 지식은 사용할수록 조직 구성원이 재화는 보통 좀 더 사용할수록 재화는 가치가 감소하죠. 근데 가치가 더 증폭한다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때요? 실질적인 지식, 그죠? 실질적인 지식의 사용은 그 밑에 보시면 통해서 기업은 향상된 서비스 혹은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 활동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식 활동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 존재하는 동안 계속하는 영속적 활동. 박수 쳐보세요. 그 지식의 재활용은 또 재창출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용은 이제 경제적 소모의 의미가 아닌 경제적 가치의 창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사용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 뭐 지식의 저장 같은 거는 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니은번에 그냥 지식의 저장은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밑에 연결시켜서 이제 경영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 지능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78페이지 가시면 지식 경영을 하려면 정보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기술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것도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지식경영 프로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보통 펜과 종이처럼 낮은 수준의 기술에서 전문가 시스템과 가상현실 디스플레이와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면 다양한 지식경영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저술 및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서 통제어의 및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행 가능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 수집은 뭐 자료 수집, 의사결정,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도구, 그룹웨어, 그다음 밑에 사용은 뭐 인터페이스 도구, 시각화 도구, 의사결정 지원 도구, 데이터베이스 도구, 그다음에 그룹웨어, 저장은 데이터베이스 도구, 목록 구조, 통제어의, 공유는 그룹웨어, 접근은 뭐 인터페이스 도구, 데이터베이스 도구, 패턴 매칭, 그룹웨어, 통제어, 이런 것들이 된다. 그냥 보시고요. 지식 경영과 기술 및 정보 접근 방법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우리가 이 밑에 479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한번 별표를 하나 쳐다보세요. 2번 정보기술의 기능은 한 번 정도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그룹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상 인트라넷이죠. 우리 이 그룹을 협업해서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수를 공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 화이트보드, 비디오 회의 도구, 그 다음에 온라인 포럼, 전자우편,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죠. 화면 공유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것들은 이제 먼 거리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협업을 증진시키고 지식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패턴 매칭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지식경의 많은 분야를 기반이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지능 에이전트, 기계학습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다. 그래서 조직 업무에 관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저장 및 검색, 그리고 미래 예측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교재 480페이지 하고 있죠.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밑에 의망향 밑줄. 지식관리 시스템은 개인의 지식이 체계화되고 공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따지는 거예요. 조직 내의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래서 니은의 조직 내의 지식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한 정보기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전제라는 거는 그냥 밑줄만. 지식관리 시스템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자산에 대한 자세,
태도, 조직의 지식 평가, 그 다음에 보상 체계, 지식 공유, 문화 등 조직 차원의 인프라와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각종 소프트웨어 및 도구 등 정보기술 차원의 인프라를 기존 전제로 합니다. 즉 지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어때요? 즉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은 또 인트라넷,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검색 엔진, 개인 관리 정보 관리 등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서 이 통합적인 종합적인 솔루션의 설계에서 구축된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등장 배경은 뭐 3번 정도, 오른쪽에 니은번 정도만 체크하시면요. 지금까지는 기업 정보 시스템은 기업 내외의 전형화된 정보만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 생산, 영업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었죠. 실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업의 내 인적 자원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적 자원이 떠나면 그가 갖고 있던 지식 자원도 함께 떠나가. 그래서 이 종업원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재산, 지식 자원의 중요, 지식사회에서는 이제 지식사회에 이동하면 지식 관리 시스템도 초점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맞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지적 자원이 소실된다는 관점에서 지식 관리 시스템도 출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지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라는 건 지적 자산의 활용, 인적 자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비정형의 형태로 존재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보유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식 관리 시스템은 원래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조구 연구 결과를 기반을 두고 놀리지 시스템에서 개발한 워크스테이션용 상용 시스템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지식 베이스에 대한 활용은 지식을 저장하는 지식 베이스는 정의된 조직의 지식 스키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가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냥 쭉 읽어보는 방식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디귿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는데요. 이 경우는 사용자는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사이트 방문 시처럼 원하는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지식 사이트를 마우스 클릭만을 찾아가거나 소프트웨어 웹에이전트에 명령을 내려 지식 웹 이용하죠.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의 검색을 대응시키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제2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482페이지로 갈게요. 여기가 시험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거의 시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파트가 가장 유통정보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 3개 쳐놓으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유통정보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시험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라는 게 가장 최초로 이제 월마트에서 썼는데요. 바코드에 대해서 이제 가보죠. 자, 바코드입니다. 자, 바코드는 이제 바코드의 의의를 이제 가겠는데요. 자, 바코드의 의의를 가면 월마트가 최초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 판매 시점 관리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줄과 우리가 이 굵은 줄 두 가지 폭을 가지는 백과 흙이 평행한 줄로 이루어진 막대나 여백, 전달, 우리가 부호, 줄 및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자용으로 구성되어 제품 또는 제품 포장지에 인식대 표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품을 사게 되면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스캐너로 뜨거나 이렇게 뜨잖아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상표 같은 거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코드는 두께로 서로 다른 막대와 흰 막대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 또는 특수 기호를 광학적 로 쉽게 판독합니다. 광학은 이제 빛을 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스캐너가 이제 고정된 게 있죠. 핸디 같은 게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쉽게 판독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정보의 표현과 정보의 수집 해독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제 바코드를 이용하면 소비자 정보에 의해서 판매 계획의 수립, 주문의 신속화, 출하와 배송의 효율화 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으며 바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래서 뭐 18, 뭐 13, 뭐 14들도 각각의 번호 자체에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즉 바코드는,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바코드는 제품 분류의 수단이 아니라 제품 분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제품 식별의 수단입니다. 제품 식별의 수단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품 분류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200페이지 1번으로 갑니다. 자, 200페이지 1번 갑니다. 자, 우리가 아니죠. 200페이지가 아니죠. 넘깁니다. 하여튼 1번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630이죠. 630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바코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바코드는 제품 식별의 수단이 아니라 제품 분류의 수단이 아니죠. 제품의 분류 수단이 아니라 제품 식별의 수단이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의 원리는 밑에 컴퓨터 내부 조직의 기본인 0과 1, 0과 1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어로 바이 두께와 스페이스의 포기 비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코드 체계가 있으며, 이 인쇄된 코드는 바코드 인식 장치의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재생시키며 재생된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바야. 근데 중간중간이 스페이스고요. 과학으로 이제 반사시켜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는, 자, 그림에 보듯이 흑색 선으로서 빛을 조사시켰을 때 반사율이 적게 나타나며, 흰 여백은 백색이므로 반사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빛의 반사율을 감지해서 부화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스캐너 또는 리더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상품의 제조업체 품명 또는 가격을 정확하고 간단하고 쉽게 읽어줄 수 있도록 구현하는 거죠. 자, 바코드 심볼 로지는 정보를 바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바코드 심볼 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유럽의 바코드 체계인 EAN을 기준에 의한 KAN이라는 건 뭐냐면, K가 코리아죠. 체계를 채택하면서 표준형과 단축형, 우리가 단축형 바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에 국제표준 상품 코드 관리 기관인 EAN, 그죠? 그다음에 UPC가 어떻습니까? 인터내셔널과 EPC 글로벌이 통합돼서 우리가 새로운 국제 표준 상품 코드 관리인 GS1으로 발족함으로써 GS1 체계를 획득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의 구조를 봐야 되죠. 맨 밑에. 그래서 넘기시면은 콰이어트 존입니다. 콰이어트 존은 이제 이 바코드를 보면 시작 문자 앞에 끝에는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 부분을 콰이어트 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코드 심벌의 왼쪽 공간을 전방 여백, 오른쪽 공간을 후방 여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톱 캘렉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작 문자는 심벌의 맨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문자로서 데이터의 입력 방향과 바코드의 종류를 스캐너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멈춤 문자는 바코드의 심벌이 끝나는 것을 알려줘 스캐너가 바코드 양쪽 어느 방향이든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 디지트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혀지는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수표나 지도용지 등의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라인이라는 것은 바코드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X 다이멘션, 그 다음에 인터 캘렉터 갭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코드의 가장 좁은 바 스페이스를 X 디멘션, 스페이스 가장 좁은 쪽이죠 라고 하고, X 디멘션은 이제 바코드 구조상 최소 단위를 이루게 되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X 디멘션의 크기를 알려주는 우리가 인터 캘렉터 갭이 있고요. 즉 인터 캘렉터 갭스는 이제 X 디멘션의 크기는 이제 문자들 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어때요? 시작 문자, 메시지 데이터, 체크리스트, 멈춤 문자라는 게 있죠. 그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의 구성 단계 및 우리가 다니는 뭐 묘들, 그 다음에 엘리먼트, 그 다음에 심벌 문자, 그 다음에 심벌, 이렇게 단계로 간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묘들, 엘리먼트, 심벌 문자, 심벌 이렇게 간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의 장점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제가 문제를 또 구성해 봤는데요. 485페이지가 중요하죠. 485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바코드의 장점과 우리가 그 적용 분야로 가겠습니다. 자, 바코드의 장점은 신속성이 있다는 거죠. 신속성. 그래서 있는 게 신속하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입력 방법, 키인보다 훨씬 빠르게 간소하다. 자, 신뢰성이 높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이 오동률이나 에러율이 매우 낮다. 이 경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하는 데 이제 경제성이 있어서 도입 비용이 저렴하고, 우리가 RFID의 어느 시스템보다도 응용 범위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바코드에서 그 다음에 실시간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코드로 처리된 데이터 정보는 이제 손쉽게 주 컴퓨터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적정 재고 유지. 자, 우리가 입고나 출고됐을 때 재고 관리가 이제 적정 재고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입출화 관리, 입출고, 판매 실적 관리 같은 게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처리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데요. 630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게요. 630으로 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좀 바코드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5번이죠. 데이터를 시분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꼭 체크를 하시면 합니다. 자, 장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의 적용 분야는 뭐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배우신 유통관리입니다. 판매, 주문, 수금 등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업무를 즉각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뭐 자재 및 창고 관리. 그래서 자재 청구, 입고, 출고 이런 것들. 근태 관리. 종업원들이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출퇴근을 하는지 종업원 관리가 하고요. 출하 선적 관리. 제품을 출하하고 창고 입출고 시에는 그 정보를 읽음으로써 제품의 수량을 파악하죠. 그다음에 매장 관리. 매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본사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해서 우리가 판매 시점 관리, 포스 터미널 자체의 매장 관리도 한다는 거죠. 자, 바코드에 우리가 이 바코드와 국제 표준은 이제 밑에 데이터 표현 방식에 따른 분류는 이제 불연속형 심볼로지. 자, 불연속형은 이제 문자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문자들 사이에서 갭이 존재하며 각 문자가 바로 시작해서 바로 끝나는 바코드 심볼리즈를 말합니다. 해독이 될 경우에 문자별로 이제 다루겠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연속형 심볼리즈라는 것은 그냥 문자 사이에 갭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문자는 이제 바로 시작해서 스페이스로 끝나는 바코드 심볼로지다. 이렇게만. 자, 밑에 데이터 배열 방법에 따른 분류는 뭐 1차 성형 바코드 심볼리지. 그래서 뭐 첫 번째 데이터를 행측 X 방향으로 배열한다는 거. 두 번째 1차원 바코드는 제품 정보나 우리가 물류 정보 자체보다는 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이터 키를 표현한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번호판을 구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바코드 심볼리즈는 2차원 바코드는 심볼리지가 양쪽 방향 X축과 Y축 방향으로 데이터를 배열시킵니다. 그래서 2차원 바코드의 심볼리지의 장점은 하나의 심볼의 대용량,
그래서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QR 같은 게 아마 우리가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대용량 숫자부 그래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데이터를 고밀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심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오류를 범출해서 복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원력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흑백 엘리먼트가 변에 구속되어 있지 않아 심볼 인쇄 및 판독이 쉽고, 심볼의 판독은 이제 360도 다방향으로 할 수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외국 그리고 그래픽 정보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1차원 바코드의 심볼리즈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3번 1차원 바코드의 우리가 심볼리즈입니다. 심볼로지. 자, 첫 번째 이제 UPC라는 게 있죠. 자, 밑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는 미국의 식료품 관련 협회 에드혹, 얘가 식료품과 자파 등 유통 제품에 부착하기 위해서 1973년 산업부분 표준 심볼로 채택됐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사용합니다. 식료품과 일상 자파, 의료 제품, GS1 코드가 국제 표준으로 선정돼서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UPC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UPC는 이제 12개, 12개의 이제 캐릭터로 구성됩니다. 숫자가 0에서 9만 표시가 가능하며 세 가지 종류의 형, 타입이 있고요. 버전 A는 이제 표준형으로 12자리를 표현하고, 버전 2는 단축형으로 6자리, 버전 D는 확대형으로 표준형보다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넘버 시스템에 대한 캐릭터, 그 다음에 제조업체에 대한 코드가 5자리, 상품 품목 코드가 5자리, 체크 디지트, 그 다음에 바코드의 심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EN 코드입니다. EN. 그래서 EN 코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밑에 우리가 두 번째 점 보시면 WPC 또는 LAN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UPC와 같은 기호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 13개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바코드로 표현하는 것은 12자리가 있고, 맨 왼쪽의 문자는 이제 수치로 표현되며 UPC와 동일한 심볼 길이의 95x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880이라는 게 있어요. 880 국가 식별 버전이죠. 그래서 880은 자,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제조업체 코드가 5가지고 상품 품목 코드가 4가지, 체크 디지트가 있죠. 자, EAN과 UPC의 차이점 같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UPC는 6자리나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EAN은 8자리에서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UPC 심볼이 한 자리의 상품 분류 체계의 번호와 5자리의 제조업체 번호로 좌측에 6자리를 표현하는 데 반해서 EAN 심볼은 3자리의 국가 번호와 4자리 제조업체 번호로 좌측 7자리를 표현한다. 자, EAN8은 UPC의 단축형과 마찬가지로 소형 제품에 우리가 바코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고안되므로 8자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ITF 코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별표 표준 하나 해주셔야죠. 자, 물류 바코드와 좀 유사하다 봅니다. 물류 바코드. 자, 그래서 이제 이 555 코드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1972년 미국의 인터맥사가 이 555 코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발했으며 산업용 바코드 중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5개의 바 중 2개의 바가 넓기 때문에 255라고 해요. 그래서 얘 코드는 제일 키가 되는 게 뭐냐면 표준 물류 바코드를 박스에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사용되는 단품식별 상품 코드로 EAN UCC 14로 이제 불리죠. 자, ITF14라는 바코드는 심볼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을 건품하죠. 건품 작업이에요. 그래서 입고 출고할 때 많이 하는 건품입니다. 박스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맨 끝에 가시면은 이 코드는 숫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 많은 데이터를 짧게 코드화할 수 있고 자체 어떻습니까? 그 감사 기능도 뛰어나므로 우리가 산업용이나 소매용에 많이 사용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이 자체가 뭐 편법이 없어요. 그냥 그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꾸 보시게 되면 이제 또 눈에 익게 돼요. 4번에 보시면 이제 코드 39 코드입니다. 자, 얘는 코드 39는 알파벳 문자를 코드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359 코드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에서 개발이 됐는데, 자, 이건 밑에 현재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5개나 한 문자에 해당하며 시작과 끝자리는 이제 요 별표시 표시를 하는 거죠. 별표시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다바. 자, 우리가 코드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 1972년 미국의 모나크 마킹 시스템에서 백화점이 가격 표시용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 E597 코드인데요. 자, 이거는 맨 밑에 가시면 이런 거 밑줄 쳐놔보셔야죠. 뭐 혈액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사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에 널리 사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제 코드 우리가 93이죠. 93 코드.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산업용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코드 93은 작은 심벌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자, 코드 128 코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데이터의 고밀도 표현을 요하는 여러 분야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외에는 뭐 2차원 바코드 심볼로지가 있는데, 자, 이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 이번 시간 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봅니다. 바코드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면서 이쪽 파트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2차원 바코드 심볼로에서 매트리스형 바코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6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지금 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가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482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바코드는 제품 식별이 아니라 제품 분류 수단이 아니라 제품 식별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코드의 우리가 구조, 그죠? 뭐 콰이트 존이라든지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성 단계 단위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던 게 넘기시면, 자, 페이지 교재 우리가 485페이지 가시면 바코드에 장점이 있었죠.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가능이 중요하잖아요. 바코드가 장점이 있고 적용 분야가 있는데, 뭐 장점도 냈지만은 적용 분야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아닌 걸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 바코드에 뭐 구체 표준에 대해서 1차, 2차 있다는 거, 1차 바코드 심볼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차 심볼리지, 바코드 심볼리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1차 바코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에 대한 바코드까지 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차원 바코드 심볼리지로 다음 시간에 연결시킬게요. 6강에서.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2차원 바코드 심볼리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공동 상품 코드라든지 다음에 할 게 중요합니다. 상품 코드의 체계, 상품 코드의 종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포스 시스템이라는 또 것도 다음 시간 또 연결시켜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6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